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 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롯데 택배 물류센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 택배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확진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일용직 직원인 55세 남성입니다. 예.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그때 논란이 됐던 쿠팡 물류센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택배는 일단 이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해당 센터의 문을 닫았고요. 확진자와 같은 날 근무했던 159명은 현재 자가격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 추세와 관련해서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주말에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연구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7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무려 800명이 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 네, 지금 같은 추세면 한 달 뒤에는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게 되고요. 10일 뒤인 6월 25일 확진자 수도 무려 250명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두기 수위를 높인다면 6월 25일 확진자 수는 절반 정도인 150명 정도로 나타나고요. 7월 중순 확진자 수도 25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빠르게 실행할 경우에 확진자 수는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연구팀은 봤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5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더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경우에 6월 25일에는 확진자 수가 23명으로 줄어들고 한 달 뒤인 7월 중순에는 4명까지 감소한다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지금 당장 등교 계약을 철회하는 등 고강도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예. 근데 이 코로나19로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 감액을 검토하고 있네요. 네, 건국대는 4월부터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가 등록금 환불을 논의해 왔는데요. 오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이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장학금인데 올해 1학기를 다닌 재학생 전체가 대상이어서 사실상 환불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가 이제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 벌이고 있긴 한데요.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환불이 결정되면 건국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된 학습권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한 첫 사례가 됩니다.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학교의 학생회에서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요구를 합니다만은 안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대학 강의라는 게 이제 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온라인으로 듣는 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EBS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학은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이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캠퍼스를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네. 뭐 저희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네. 그래. 그 유치원도 아마 돌려달라고 학부모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학교들이 좀 동참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보고요. 방금 정청래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상황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양측 모두 우리가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입장차만 확인해서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6시로 연기된 상황이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말했었죠. 오늘 그러니까 15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권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민주당과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그 국회의장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만한 안은 없다. 선택만 남았다면서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예. 이제 채 30분도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인데 남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북측에서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관련한 발언을 했죠. 네, 오늘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할지 안 할지가 이렇게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면서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도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기획하고자 했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 보냈습니다. 5시 반 지금이겠는데요. 대통령은 오늘 5시 반에 열리는 그 통일 전망대에서 열리는 20주년 정부 기념식 행사에서도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일부 장관은 어떤 메시지 내놓지 않았나요? 네, 그 통일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대통령과 비슷한 발언했습니다. 6.15 선언은 남북관계의 나침반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이야말로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오늘 파주 도라산역에서 진행됐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 12 제막식 축사에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트렁크에 아이를 가둬 숨지는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창녕에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붓 딸을 학대한 계부 오늘 구속이 됐네요. 네, 법원이 오늘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계부가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계부는 경찰서로 나오면서 이제 취재진들과 마주쳤는데요. 딸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남의 딸로 생각한 적이 없고 자기의 친딸처럼 생각했고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기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행동을 합니까? 네. 그건 학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문가도 같은 거였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 그러면서 또 이제 욕조에 담근 적은 없다면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9살 아동은 지난달 29일에 도망쳐 나와서 시민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당시 온몸에 화상의 흔적과 상처 가득했고요. 몸무게가 25kg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그 쇠사슬 그리고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이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아동이 꾸준히 일기를 써온 것으로 확인돼 일기장 역시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 9세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11살쯤 될 텐데 10살에서 11살 정도. 25kg. 네. 우리 아들이 7살인데 26kg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학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많이 못 먹었던 거겠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그쵸. 또 학대하고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남의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 인면 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동 학대 관련 통계가 계속 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보면 이 학대 건수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요. 네, 2018년 자료긴 한데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1만 건 수준이던 아동학대 신고가 2018년에는 2만 4,600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를 보면 77%가 친모고요. 발생 장소 역시 79%가 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80%가 넘습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79명 정도인데요. 사실 그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이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또 의료기관에서 사인을 학대로 판단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아동학대로 사망한 건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만져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삼고심을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기기로 했네요. 네,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지사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18일에 전원 합의체에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건은 이제 보통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지사가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다른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을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네. 2심에서는 유죄 이렇게 네,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지금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2심과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원 합의체로 가는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일단 네. 국민적 관심사항이 크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네. 소부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네. 확실한 이유는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전원 합의체로 갔기 때문에 이게 다수결로 가게 되면은 또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전원 합의체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또 이제 기존의 대법원과 달리 총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수뇌부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한과의 결별, 다음 단계 행동 등을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고요. 장금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대북 전단에 대한 조치 입장을 낸 청와대 NSC 회의를 의심하고 폄하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정부 출범 현재까지 이어져온 남북 관계는 변화가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하노이 이후에 멈춰있는 남북미의 대화 채널과 아젠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연일 북한의 비난과 직접 군사행동 경고가 들려오는데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행동, 군부에 맡기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려할 수준의 경고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려할 수준이죠. 예. 특히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로 시작해서 13일 김여정 다시 담화로 방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13일 담화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너무 명확하게 다음 북한의 계획은 군사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동신문 오늘자, 그러니까 6.15 오늘이 20주년 아닙니까? 예. 6.15 20주년에 지금 노동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 대적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북미 관계도 지난번 돌이켜보면 곧 핵을 쏠 것처럼 누가 더 큰 단추, 더 많은 단추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좋아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뭔가 전략적으로 얻어내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때랑의 차이는 그 당시에 북한의 그런 미국에 대한 비판은 대외 통신으로만 나갔고요. 예. 북한 국내의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이게 6월 4일 아까 말씀드린 김여정 담화가 노동신문에 실렸거든요. 예. 그리고 13일에 담화도 실렸고, 그리고 북한의 대외 매체에서 나온 것조차도 지금 노동신문에 계속 실려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걸 다 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도발을 한 적은 없죠. 예. 그러니까 늘 여태까지 도발이라는 거 우리 한국한테 했던 걸 보면 기습적인 도발이거든요. 예. 이번에는 도발을 하다 믿어달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럼요. 어쨌든 예. 도발은 도발이니까요. 예.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6월 4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탈북자 비라 방치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 또 민주당에서 대북전단 못 나가게 하겠다. 법을 만들겠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안을 계속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발언들이 사그러들지 않고 더 강하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북한의 대북 전달 살포 문제 제기는 한 번 더 긴장 조성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게 김여정 4일 담화에서 얘기를 하자마자 4시간 반 만에 우리 한국통일부가 전달 살포 금지 조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도 9일 북한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 적대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우리 11일 날 우리가 급을 확실히 높여서 국가안전보장회 NSC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13일 담화를 통해서 이 군사 도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요구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처음부터 이런 극적인 긴장 조성을 계획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일각에서는 그 북한의 경제 위기 또 코로나 상황 이러면서 체제 결속 때문에 이런 건 아니냐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뭐 위기설 뭐 이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북한 내부 상황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 그 자맹 때도 우리가 많이 틀렸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의 초조함은 읽힙니다.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4일날 시작했는데 9일 만에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이런 담화가 나온 거는 흔한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뭐 체제의 이런 결속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북한 그 주민들한테 이것을 공개를 했고요. 지금 대규모 군중 집회가 북한에서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딱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남한 정부와 탈북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북한 당국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활용하는 이 타도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북미 관계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데 그것을 지금의 이걸 우리를 공격하면서 지렛대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미국을 겨냥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요. 이 처음 북한의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이 실망스럽다라는 국무부의 한 줄짜리 반응이 나왔는데 그 반응이 나오자마자 북한이 연속으로 비난 성명을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예. 마치 준비됐다라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식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배경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작년 12월에 그 이른바 정면 돌파 노선을 선포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지금 차질이 빚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죠. 뭐 지난 5월 달에 우리 국정원이 국회 보고에서도 심지어는 평양에서도 뭐 사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시간표를 좀 빨리 돌려야 되는데 자력행생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상황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인종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일종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먼저 이렇게 압박을 해서 결국 최종 목표는 미국이지 않을까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지금 대선 때까지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네.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되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도 다 감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래 말씀드린 정면 돌파 노선은 북한 스스로가 장기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올 지금 11월 미국 대선 보고 아니면 정권이 미국에서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길게 보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19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북한의 뭐 또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시간표를 빨리 돌려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종의 북한식 속도전에 들어갔다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트럼프가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선 직전에 마지막에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그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보여주기식 회담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뭔가 양보를 하면은 트럼프는 자기 외교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예. 일단 지금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올 11월까지 북한이 호재가 되지는 걸 기대하지 않고 악재가 되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트럼프가 스스로 말한 레드라인 금지선을 북한이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예. 지금 뭐 이번에 나온 담화들 중에 보면 리성권의 담화는 틀림없이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우린 그렇게 이용 안 당하겠다. 예. 만약에 트럼프가 양보를 하면 민주당이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선전에서는 대외 정책, 대선전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양당의 대외 정책이 강경해지는 입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화적인 정책을 쓰기는 트럼프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과 대응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오늘 우리 대통령 발언 뭐 다 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우리 모두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군사적인 도발이 예고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더불어서 군사적인 도발이 혹시라도 있을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일단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2013년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국지도발 대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한미가 좀 제대로 군당부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뭐 결국 미국과의 대북 정책을 좀 조율을 해야죠.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 밑에 두고 움직이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돌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미가 좀 공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교수님 오늘 몇 번 심상치 않다. 군사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대북 전단을 막느냐 뭐 막지 않느냐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초반에는 그게 의미가 분명히 있고 뭐 이거는 찬발이 나뉘는 문제니까요. 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이미 우리 정부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입법도 하겠다. 정부 여당에서 다 나서서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도발을 하겠다. 군사적인 도발을 했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사실 전단 문제는 지금 뒤로 밀리는 거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예. 해법으로 박지원 전 의원이 특사 얘기를 했고요. 또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사가 필요하다. 만일 필요하면 나라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특사 건은 어떻게 돌파구가 될 것처럼 보입니까? 카드가? 제가 이야기는 작년 2월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그때부터 북한이 이제 한국을 배제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부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정부에서 이미 공개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특사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었죠. 그리고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다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에서는 지금 한국이 효용성이 다 됐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의미는 이전에는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북미 간에 직접 소통 채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을 한국 책임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예. 저는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지금 뭐 격앙돼 있다 그런 것들을 지난 1년간 보여줬고요. 그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북한을 지원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지금 의존해야 되는 한국에 대한 필요성이 좀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뭐 이미 지금 그 국경 지역에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 지역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발입되는 물자의 양이 많이 늘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미중 갈등이 강화될수록 심해질수록 중국은 당연히 북한을 더 껴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더 크죠. 미중 갈등은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쟁은 좀 그만두고 전문가들의 이런 이야기들 좀 잘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건 교수였습니다. 1, 2부에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